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지윤혜라고 해요. 굴곡진 삶을 산 사람들이 지난 시절을 회상할 때 아이고, 내 사연 한번 들어볼래요? 눈물 없인 들을 수가 없어요. 라는 말로 시작하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서 제 사연 좀 들어봐 주세요. 라고 하소연도 하고 싶어져요. 아마 사연 자랑대회 이런 게 있다면 제가 1등 날 자신도 있어요. 오늘 저는 큰 마음을 먹고 그 누구도 몰랐으면 하는 꽁꽁 숨겨놓은 제 사연을 익명에 기대어 마음껏 얘기해 보려고 해요.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 같은 제 인생 얘기를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저는 실형을 받고 감옥에 다녀온 전과자예요. 억울하게 다녀오긴 했지만 누가 제 억울한 사연을 귀담아 들어주나요? 감옥에 다녀왔다는 얘기에 더 솔깃하죠. 제가 전과자가 된 이유를 말하자면 아주 슬픈 사연이 있어요. 제가 결혼한 남편은 폭력적이었어요. 연애를 할 때에는 그런 낌새가 전혀 없었어요. 물론 결혼 초에도 전혀 여자를 때릴 거란 걸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였어요. 남편이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친구들의 권유로 조금씩 하면서 이익을 보더군요. 주식, 이게 참 재밌다. 내가 투자한 금액이 한 달도 안 됐는데 수익이 장난이 아니야. 당시에는 주식시장이 호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주식으로 번 돈으로 그간 사고 싶었던 것과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모두 누렸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점점 좋질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 남편이 사놓은 주식은 점점 떨어지고 어느새 원금에 집착하게 되었어요. 여보, 불안해. 이제 그만하자. 아니야, 주식 전문가들이 내가 사놓은 주식이 오를 거라고 했어. 나 믿어. 남편은 멈추라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저 몰래 집 담보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했더군요. 당신 집 담보 대출 받았어?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한 거였어?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해? 요즘 방송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주식장이 앞으로도 몇 년간은 좋지 않을 거라고 떠들어대던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바보냐? 정확한 정보니까 너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남편은 자신만만해했지만 결국 주식시장은 하락장으로 이어지면서 남편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됐어요. 남편은 눈물을 머금고 자가 소유의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금을 막아야 했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우리 가족은 살던 아파트를 떠나 같은 동네의 후미진 골목길에 위치한 15평짜리 다세대 주택에 월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아파트에 살다가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간다는 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동네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형편상 그럴 수가 없더군요. 이사 이후 우리 가족 앞에 놓인 건 가정 불화였어요. 남편은 퇴근 후에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먹을 휘둘렀어요. 처음 남편이 제 몸에 손댔을 때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술김에 한 짓이라며 자신도 그런 행동을 할 줄을 몰랐다면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여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미쳤나 봐. 용서해줘. 나 이제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올게. 그리고 다시는 술도 안 마시고 당신 몸에 손 안 댈게. 하고 남편은 진심의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술에 취하면 또 모든 화를 저에게 풀었어요. 어쩌면 그때 하루라도 빨리 남편에게서 벗어났더라면 그 끔찍한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남편의 행동에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혼녀라는 손가락질과 수근거림으로 엄마가 얼마나 힘든 생을 사셨는지 제가 봐왔기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이혼할 당시엔 지금보다 훨씬 이혼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으니 그 소가리가 오죽하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절대 이혼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도 유지를 했었어요. 왜 바보같이 세상 사람들 시선을 두려워했는지 지금도 후회가 되는 부분이에요. 당시 저는 남편에게 맞으면서 끽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입에 수건을 물고 입을 앙 다물었어요. 혹여나 동네 사람들이 제가 맞는 여자란 걸 알까 봐서. 그리고 동네 여자들이 이 사실을 안다는 건 곧 내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을 거니까요. 저는 그게 두려워서 남편에게 맞으면서도 숨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남편 역시도 딸 앞에서는 부끄러운 모양인지 꼭 저를 방으로 데려가서 손찌검을 하곤 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어디 비밀이 있던가요?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동네 마트에서 채소 포장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제 눈두덩이가 퍼런 상태로 출근한 날이 많았어요. 아무리 화장으로 감춘다고 해도 감춰지질 않더군요. 동네 여자들이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혜준 엄마, 눈이 왜 그래? 어젯밤 늦게 계단 내려오다 굴렀지 뭐예요. 주인 아줌마한테 계단에 등 하나 달아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네요. 이렇게 저는 사람들에게 덜렁대다 보니 넘어져서 그렇다고 변명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창고에서 야채 박스를 꺼내 매장으로 옮기려는데 사장님이 제 팔뚝을 봐버린 거예요. 저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옷소매를 걷어붙였죠. 그런데 마침 사장님이 물건을 가지러 창고에 왔다가 제 팔뚝을 훤히 봐버린 거예요. 사장님은 놀람과 동시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혜준 엄마, 이게 뭐야? 그 소문이 사실이네. 혜준 엄마 맞고 산다더니 아휴, 세상에는 얼마나 맞았길래 팔이 왜 이래? 아휴, 딱해라. 아휴, 불쌍해라. 하면서 사장님은 제 옷을 들어 올려서 제 몸 이곳저곳을 보는데 그날따라 시퍼런 흔적들이 제 몸 여기저기에 가득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만 왈칵 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흘러내려 버렸어요. 그래, 실컷 울어. 하면서 저를 다독여 주시더군요. 저는 한참 동안 눈물을 쏟고 나서 사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사장님, 제 몸뚱이 이런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전 괜찮지만 제 딸 때문에요. 제 딸 혜준이가 반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면 어떡해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 제발요, 사장님. 저는 사장님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사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래. 말 안 해. 무슨 좋은 일이라고. 걱정 붙들어 매고 우리 집 일이나 잘해줘.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사장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뭔가요?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더군요. 사장님이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닌 거였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혜준이가 학교에 갔다 와서는 엉엉 우는 거예요. 아주 서럽게요. 그때까지도 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딸아이 하는 말이 엄마,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불쌍하대. 엄마가 아빠한테 맞고 살아서 엄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대. 엄마가 맞고 사니까 나도 아빠한테 맞고 사냐고. 나 이제 학교 못 가. 나 이제 학교 안 갈 거야. 하며 서럽게 우는 겁니다. 저는 그 길로 사장님을 쫓아갔어요. 사장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비밀로 해준다고 했잖아요. 제 딸 이제 어떡해요? 그런데 사장님 하는 말이 혜준 엄마, 그거 오해야? 내가 말한 건 맞는데 내가 말하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 혜준 엄마 얼굴에 항상 시퍼런 흔적들이 있는데 꼭 몸뚱이를 까봐야 하나? 괜히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와서 나한테 화풀이야. 적반하장도 유분수더군요. 사장님 정말 이런 분인 줄 몰랐네요. 같은 여자로서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 딸 이제 어떡해요?
친구들이 왕따 시킨다는데 어떻게 학교 다니라고요? 제 말에 사장님은 본색을 드러내시더군요. 자기가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 이러는 겁니다. 사장하고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마트에서 나와 두 어깨가 처진 채로 터벅터벅 걷다가 동네 아줌마 두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분들은 제가 사는 다세대 주택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고 저희 마트 단골이기도 하시죠. 저를 본 두 분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일 있으면 말해. 가슴에 쌓아두지 말고. 그러다 병돼. 도와줄 테니까 언제든 도와달라고 말하라고. 사실 우리가 쉬쉬해서 그렇지 동네 사람들도 얼추 알고 있었어. 혜준 아빠가 술 취해서 비틀대며 집에 들어가면 다음날 꼭 혜준 엄마 얼굴이 엉망이더라고. 저는 그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저만 서럽죠. 저는 죄송합니다. 라고 한마디만 내뱉고는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어요. 저는 집에 들어와 울면서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들어왔더군요. 남편은 오늘도 초저녁부터 코가 비틀어지게 한 잔 마시고는 취해서 들어왔더군요. 혜준이는 친정엄마 집에 보냈어요. 마침 엄마가 밑반찬을 만들어 왔는데 혜준이가 아빠 얼굴 보기 싫다고 외할머니랑 하룻밤 자고 싶다고 해서요. 저는 승낙을 했어요. 그럼 외할머니 집에서 자고 바로 학교에 가라고요. 남편은 집에 혜준이가 없는 걸 확인하고서 바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손에 닿는 집안 물건들을 잡아서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다음은 저한테 손찌검을 하려고 손을 올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저도 이제 참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저는 남편에게 대들었어요. 그만 좀 하라고 제발. 당신 때문에 우리 혜준이가 지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혜준이가 무슨 죄냐고. 제발 당신도 좀 정신 차려. 남편은 육두문자를 날리며 저를 괴롭혔어요. 이러다간 제가 골로 갈 것 같았어요. 제가 죽으면 제 딸은 어떡하나요? 저는 딸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제 몸을 붙잡고 있다가 목이 말랐는지 잠시 저를 놔주고는 냉장고 앞으로 가더군요. 저는 이때다 하고 불이 나게 현관문을 열고 도망쳤어요. 신발도 신지 않았고 집에서 입고 있던 반바지에 목이 늘어난 티셔츠 차림 그대로요. 3층 저희 집에서 무작정 1층 현관을 향해 내려갔어요. 남편이 저를 쫓아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무나도 공포스러웠어요. 1층 공동 현관을 나와 두리번거리는데 아까 봤던 동네 아주머니 두 분이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소리 듣고 나왔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뒤로 숨어. 얼른. 하시더군요. 남편이 공동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두 아주머니는 남편을 보자 기다렸다는 듯이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혜준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이런다고 뭐가 해결이 돼요? 이런다고 뭐가 해결이 돼요? 제발 그만 좀 해요. 같은 여자로서 볼 수가 없어요. 혜준 아빠가 계속 이러시면 경찰이 연락할 거예요. 이웃 주민으로서 그럴 자격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두 아주머니의 말을 남편이 들을 리가 없죠. 남편은 저를 감춰주고 있는 두 아주머니들의 팔을 잡아당기고서 저를 붙잡았어요. 남편은 고등학교 때 씨름부 선수여서 덩치도 좋고 힘도 좋은 편이죠. 두 아주머니들은 남편 힘에 놀란 듯 보였어요. 그중 한 분은 덜덜 떨면서 주머니 안에서 휴대전화기를 꺼내더니 수신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 내가 말한 그 다세대 주택 말이야. 여기로 좀 와줘. 혜준이 엄마가 맡고 있어. 얼른 와서 도와줘. 통화를 하는 아주머니의 통화 내용을 들은 남편은 당황해하더니 갑자기 그 아주머니 쪽으로 가려고 하더군요. 남편의 그 두 눈빛이 너무나도 표독스러웠어요. 순간 저는 저를 도와주러 온 두 분이 다칠까 봐서 제가 먼저 손을 쓰기로 했어요. 저는 아줌마 앞으로 걸어가는 남편 앞으로 달려가서 남편의 급소를 있는 힘껏 걷어차 버렸어요. 그런데 급소를 부여잡은 남편이 휘청거리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하필 다세대 주택 앞에 만들어 놓은 화단 앞 돌덩이에 머리를 쿵 하고 박아버린 거예요. 남편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경찰이 왔어요. 저는 경찰차에 탔어요. 이후 동네 아주머니 두 분은 경찰에게 제 행동이 고의적인 게 아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행동이라고, 정당방위라고 도와줬지만 저는 끝내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낸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후에 들은 얘긴데 한국은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의가 아닌 저를 도와준 두 분을 구하려다가 벌어진 일이고 사건의 시작이 남편인데도 말이죠. 그나마 평소 제가 남편에게 당했던 것들이 참작이 되었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증언을 해주어서 감형은 받을 수 있었어요. 당시 사랑하는 제 딸 혜준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친정엄마 집으로 보내져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감옥에 있는 동안 저는 직업훈련으로 제빵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어요. 제빵을 배운 이유는 세상 밖으로 나가면 빵가게를 열어야지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어요. 감옥 안에서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있으면 기분이 평온해졌어요. 아픈 과거, 딸에 대한 염려 등 모든 시간들을 버티려고 저는 제빵에 온 힘을 다해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빵 자격증까지 따게 된 거였어요. 드디어 저는 출소를 하게 되었어요. 출소를 했더니 어느새 제 딸 혜준이는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더군요. 중학교 입학식에 같이 갔더라면 좋았을 것을. 저는 딸아이의 초등학교 졸업식도 중학교 입학식도 함께 해주지 못했어요. 제가 출소를 하자 엄마도 제 딸아이도 너무나 절 반겨줬어요. 하지만 전 한동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멍하니 집에만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세상에 나갈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거리로 나가면 제 얼굴에 출소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을 것만 같았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어느 날 제 눈에 늙으신 엄마의 얼굴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제서야 엄마의 얼굴을 바로 본 거였어요. 엄마는 이혼녀로 혼자서 힘들게 절 키우셨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본인 인생을 사시려나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감옥을 가는 바람에 혜준이를 떠안게 되신 거죠.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엄마는 제 딸을 키우느라 식당 일을 다니고 계셨더군요. 어느새 손등이 거북이 등처럼 까칠하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매듭이 생기셨더군요. 아끼던 반지와 목걸이까지도 제 딸을 키우느라 다 팔아버렸더군요. 머리카락은 어느새 백발이 되었고요. 저만 생각하느라 저는 엄마 생각을 눈꼽만큼도 하지 못했더군요. 그런 엄마의 모습이 이제야 제 눈에 들어와 저는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내 생각만 하느라 엄마 힘든 걸 몰랐어. 엄마 정말 미안해. 그게 무슨 소리야. 고생은 무슨 고생. 혜준이 키우면서 엄마는 행복했고 네가 돌아와줘서 엄마는 너무 기쁘다. 저는 그날 엄마를 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요. 일단은 세상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돈을 벌고 싶었어요. 돈을 벌어서 엄마도 혜준이도 편하게 살게 하고 싶었어요. 문구점에 가서 이력서 용지를 샀어요. 그 안에 저의 이력을 기록했어요. 저는 아가씨 때 가전제품 회사의 텔레마케터로 일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큰 회사에 들어갈 수 없으니 벼룩시장을 보고 텔레마케터를 구하는 작은 회사의 원서를 넣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면접을 보자고 제안한 회사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런 어느 날, 그날도 이력서를 들고 여기저기 접수를 하러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잠깐 길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향긋한 빵 냄새가 제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그러다 생각이 났어요.
차, 나한테 제빵 기술 자격증이 있지? 나 빵 만들 수 있지? 하고요. 저는 다시 이력서를 작성했어요. 텔레마케터 경력을 지우고 제빵기술 자격증 취득자라고요. 하지만 제빵기술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은 녹록지가 않았어요. 프랜차이즈 같은 큰 빵집들은 급여와 복지가 좋은 편이라서 구인이 없더군요. 한번 취업이 되면 쉽사리 나가질 않으니까요. 동네의 영세한 빵집들은 부부나 모녀 같은 가족이 운영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 거의 구인 자리가 없더군요. 어느 날 저는 엄마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빵집에 원서를 내는데 잘 안 된다는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지 말고 작은 빵집 사장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내가? 경험도 없는데? 자본은? 빵집은 뭐 그냥 차리나? 라고 했더니 다음날 엄마가 저에게 5천만 원을 손에 쥐어주시더군요. 엄마가 너 주려고 예전부터 모았던 돈이야. 이 돈 안 깨려고 식당 일 다녔던 거야. 언젠간 네가 목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꼭 감춰놨다. 세상에 빵집 차릴 때 쓰려고 내가 그랬나 보다. 저는 엄마가 주신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화를 내셨어요. 엄마가 이 정도도 못 해줄까 봐서? 미안하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엄마니까 주는 거야. 남 밑에 들어가서 기죽지 말고 이 돈으로 가게 차려봐. 넌 잘할 거야. 엄마는 너 믿는다. 그날 또 엄마와 저는 부둥켜 안고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저는 다음 날 당장 시장 조사에 나섰어요. 발품을 팔아서 상가를 보러 다녔어요. 그러다 소형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가를 끼고 있는 곳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가게를 얻었어요. 이곳은 저와 연고가 전혀 없는 곳이라서 저는 더욱이 이 자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빵틀을 샀어요. 처음 하는 장사니 저는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빵 가지수를 줄이고 최대한 재고를 없애기 위해 가격을 낮췄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간판을 달고 저는 장사를 시작했어요. 빵집은 이른 새벽에 출근해서 아침 7시에 첫 빵이 나오죠. 출근길에 아침밥을 거른 사람들이 오며 가며 사 먹으라고요. 그리고 식빵은 아침 10시쯤 구워져 나오게 했어요. 그렇게 저는 저녁 8시까지 장사를 하고 빵집 문을 닫았어요. 매출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혼자서 모든 걸 하려니 힘이 부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간타임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고용했어요. 사람 손이 하나 더 있으니 마음도 여유 있고 몸도 덜 쓰게 되더군요. 어느덧 가게에는 단골 손님도 생기고 점점 여유가 생기다 보니 일을 하다가 가끔은 창밖을 내다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그럴 때마다 웬 꼬마 녀석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아이인 줄 알고 별 관심이 없었는데 2번, 3번 같은 시간 같은 위치에 서서 저와 눈빛이 마주치다 보니 이 아이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빵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런가? 부모가 없는 아이인가? 마음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피곤을 푸느라 커피 한 잔을 타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어김없이 그 아이가 같은 시간,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밖으로 나가서 아이를 불렀어요. 얘, 빵이 먹고 싶어? 부모님은 안 계셔? 일 나가셨어? 그래서 혼자인 거야? 들어와, 아줌마가 빵 한 개 줄게. 그러자 아이가 휙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불렀어요. 얘, 괜찮아? 아줌마가 빵 줄게. 먹고 가. 얘! 아무리 불러도 아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뒤로 아이는 제 빵집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하루는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주민센터에 다녀왔죠. 그리고 가게 안을 들어왔더니 아르바이트생이 씩씩거리면서 한 손으로 꼬마 아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도망갈까 봐서요.
제가 빵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르바이트생이 그러더군요. 사장님, 이 꼬맹이가요. 몰래 빵 훔치려는 거 제가 잡았어요. 어린애가 벌써부터 도둑질을 하다니.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지 않게 하려면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서로 넘겨요, 사장님. 아이가 저희 집에서 훔친 건 개당 1,500원 하는 카스텔라 빵 한 개였어요. 이걸 제 선에서 해결을 해야 하나 아니면 경찰서로 넘겨야 하나 저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다 일단 자초지종이나 좀 들어보자 싶어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빵 훔쳤어? 왜 훔쳤는데? 아줌마가 준다고 할 땐 도망쳐 놓고선. 저는 아이의 마음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대답이 나오기까지 한참을 기다려줬더니 아이가 입을 열더군요. 빵이 먹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주신대요. 절대로 안 사주신다고 해서요. 제가 사달라고 하면 엄마가 화를 내요. 엄마는 맨날 라면만 줘요. 저보고 라면만 먹으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라면 얘기에 멈칫했어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식에게 라면만 주겠어요. 아이가 저에게 말을 잘못 전달했거나 아니면 제가 아이의 얘기를 잘못 이해한 줄 알았어요. 설마 하고 돌아서려는데 제 눈에 아이의 옷차림이 보였어요. 헤어진 옷이 세탁이 되지 않아 꼬질꼬질했어요. 신발은 언제부터 신었는지 더러운 데다가 작아서 뒤축을 접어서 신었더군요. 저는 아이에게 카스텔라가 먹고 싶었어? 언제든 먹고 싶으면 와. 아줌마가 공짜로 줄게. 대신 훔치면 안 돼? 라고 말을 했어요. 아이는 눈물을 닦고 두 손으로 카스텔라 빵을 받고서는 얼른 나가버리더군요. 어찌나 마음이 짠하던지요. 그 일이 있고 저는 까마득히 아이의 일을 잊고 지냈어요. 빵집은 생각보다 잘 됐어요. 아르바이트생과 손발이 척척 맞고 제법 말도 잘 통했어요. 제 가게가 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새삼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빵집에 손님이 들어왔는데 순간 전 당황하고 말았어요.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길까 봐서 저는 최대한 전에 살던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에 빵집을 열었고 지금까지 이 빵집에 온 손님들 중에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가슴이 철컹하고 내려앉아 버렸어요. 제발 이 여자의 기억 속에 내가 사라졌기를 바랬는데 이 여자가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잠시 저를 뚫어지게 보더니만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요. 라고 먼저 인사를 하는 겁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제 입에서는 네, 잘 지내셨죠? 이렇게 간단히 답을 하고 가게 일이 바쁜 척 손을 놀리는데 이 여자가 눈치도 없이 저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제 손아래 여동생이요. 이 앞 아파트에 살아요. 빵 좀 사서 들어갈랬는데 여기서 일하셨네요. 암튼 반갑네요. 그리고 다행이네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감옥을 다녀와서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요. 동생한테 들었는데 이 빵집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빵 맛도 좋고요. 이 빵집 사장인 거죠? 라고 말을 하는데 제 마음이 가시방석이었어요. 이 여자를 만남으로 해서 앞으로 저에게 생길 일들이 걱정됐어요. 이 여자는 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 별명이 스피커였어요. 이 여자가 뭘 알게 되면 동네에 다 소문이 났거든요. 하필 만나도 이 여자를 만나다니 한숨이 절로 푹푹 나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는 저를 봤다고 전에 살던 동네 사람들에게 모두 말했더군요. 또 동네에 살고 있는 친여동생에게도 말을 해서 이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버렸어요. 빵집 주인은 전과자고 전과자가 만든 빵을 먹고 있었다고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결국 제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참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사실 제 빵집을 길 건너 빵집 사장이 엄청 경계를 했었어요.
길 건너 빵집은 프랜차이즈인데다가 규모가 저희 가게보다 4배가 더 큰 곳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만 보면 아저씨가 으르렁 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통 연락이 없던 아이가 제 가게에 왔더군요. 그날 저는 우리 가게에 와서 빵을 얻어가던 아이에게 잠시 주방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아이는 항상 빵을 딱 하나만 골라가는데 빵을 더 챙겨주고 싶어서요. 빵 맛은 이상이 없지만 모양이 이쁘지 않아서 진열대에 내놓지 않은 빵을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르바이트생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쪽을 봤더니 앞집 빵집 사장님이 이미 저희 주방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나가라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고 꼬치꼬치 캐묻더군요. 내가 참 어이없는 말을 들었네. 그것 좀 내 눈으로 확인하려고 왔어. 하면서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자격증부터 봅시다. 자격증은 어디서 딴 거예요? 딱 느낌이 왔죠. 저에 대한 모든 소문을 듣고 사장이 저에게 온 거잖아요. 저는 스스럼 없이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감옥에서요. 왜요? 답변해드렸으니 됐죠? 빨리 나가주세요. 남의 가게 주방까지 들어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말에 사장이 콧방귀를 뀌면서 어쩐지 기술이 후지다 했어. 만들 줄 아는 게 케이크, 식빵이랑 야채 샐러드 빵이랑 카스테라밖에 없었구만.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저는 이 사장에게 꿀리기 싫었어요. 아니, 제가 꿀려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더 당당하게 맞섰어요. 제가 뭘 만들던지 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빨리 나가시라고요. 그러자 사장이 갑자기 제 주방의 싱크대와 비품 등을 점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참 어이가 없어서 저는 버럭 화를 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가게에 들어와서 그것도 주방을. 이게 지금 예의가 있는 짓이에요? 경찰 부를까요? 그랬더니 이 사장은 끔찍도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어머나, 이 위생 상태 보소. 밀가루가 도마 위에 많네. 아마 저거 손으로 쓸어 담아서 빵 반죽 만들려고? 그리고 식기구 세척은 잘하나 몰라. 어이구, 저거 보소. 야채 샐러드 빵 만든 샐러드 믹싱볼 설거지를 아직 안 하셨나? 아니면 두고 저렇게 그냥 사용을 하시나? 믹싱볼에 마요네즈가 말라 비틀어졌네. 아이구야, 이거 딱 고발감인데 개념을 판 말아 먹었나? 개념이 없으셔서 감옥 다녀오셨지? 식품안전정보원에 이거 신고해야겠는데?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 사진기로 사진을 찍어대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머리에 쓰고 있는 위생모를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럼 빵 만드는데 도마 위가 깨끗한 게 정상일까요? 사장님은 그렇게 빵 만드세요? 야채 샐러드, 빵에 들어가는 샐러드는 방금 만들었고 믹싱볼은 지금 세척하려는데 사장님이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뭔데 고발을 한다 만다예요? 참 기가 막혀서 지금 고발을 해야 할 사람은 사장님이 아니라 저예요, 저. 당신이 뭔데 남의 주방까지 들어와서 지적질이에요? 빵집 사장님과 제가 옥신각신하면서 큰 소리를 내고 주방문을 열어놓은 상태라서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어 내다볼 수밖에요. 사장은 하다 이상한 소리를 뱉더군요. 나 소비자야. 우리 와이프가 사온 이 집 빵 먹어보니까 맛이 이상하던데? 대체 위생 상태가 어떻길래 맛이 이상한가 싶어서 주방까지 들어온 거다. 왜? 소비자가 먹어보고 음식에서 이상함을 느꼈다는데 누가 뭐래? 사장님,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이 코딱지만한 빵집 어떻게 하지 못해서 왜 그리도 안달이세요?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감옥 한번 들어갔다 와볼래요? 정신교육 좀 받아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억세게 나가자 앞집 빵집 아저씨가 조금은 기가 죽은 것 같았어요. 어찌나 기분이 상하던지 눈물이 마구마구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전 꾹꾹 눌러 참았어요. 여기서 눈물을 보이면 사장에게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와 아르바이트생이 서 있는 곳은 주방이었어요. 주방 안에 있을 때는 조리사나 요리사는 위생모와 앞치마를 하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앞집 빵집 아저씨가 저를 열받게 해서
순간적으로 저는 머리에 쓰고 있던 위생모를 벗어 던졌고 아르바이트생은 저를 돕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위생모를 벗어서 저를 돕는다는 제스처로 사장에게 보여준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야비한 앞집 빵집 사장님은 위생모를 벗어던진 저와 아르바이트생의 사진을 찍는 거예요. 순간 전 당황을 했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증거 남기려고 그런다, 왜? 주방에서 위생모 안 쓰면 과태료 부과되는 거 알지? 바로 고발할 거야. 주방에서 위생모도 쓰지 않은 이 무지함. 아주 기본이 안 됐어. 그거야 사장님이 절 열받게 하니까 벗은 거잖아요. 하면서 제 가게에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빵집 사장 앞을 가로막으면서 그거 아줌마 말이 맞아요. 아저씨가 시비 거니까 아줌마랑 아르바이트생 아줌마가 화나서 모자 벗은 거예요. 제가 다 봤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봤어요. 하는 겁니다. 저도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게 뭐지? 하는 눈빛으로 아이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누가 어린아이의 말을 믿겠어요. 앞집 빵집 사장은 아이를 손으로 밀치면서 됐어. 기본도 안 된 이 빵집. 내가 여기 주민들을 위해서 고발할 거야. 위생모도 안 쓰고 말이야. 머리카락들이 오죽 길어? 저 머리카락 한 올이 빵에 들어가서 손님들 눈에 보여야 정신 차리지? 하고 나가려는데 아이가 또다시 빵집 사장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러고는 아주 당차게 아줌마 말이 맞습니다. 아저씨가 화나게 해서 아줌마가 모자 벗은 거라고요. 그전에는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줌마 거짓말 안 해요. 아저씨가 지금 우기는 거라고요.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다 봤다고요. 하고는 어른 못지않게 아주 야물지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서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린애가 뭐 거짓말 하겠어. 그나저나 애가 똑똑하네. 그러자 이 상황의 초점이 달라지고 있었죠. 여론이 역전되는 것 같자 앞집 빵집 사장은 무안해하면서도 이런저런 소리들을 더 내뱉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고발장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동네의 소문은 팍 퍼지고 말았죠. 결국 이 소란과 소문 때문에 제 빵집은 위생이 불량하고 감옥 다녀온 여자가 만든 빵이란 소문이 쫙 나버렸어요. 잘 팔리던 빵들이 하루아침에 절반밖에 팔리지 않아서 매출은 반토막이 나고 말았죠. 다달이 나갈 돈이 만만치가 않은데 매출이 적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결론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게를 정리하는 거요. 빵가게를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은 뒤 며칠이 지났을까요? 일을 하다가 창밖을 내다보는데 그 아이가 저를 보고 서 있는 거예요. 반가워서 미소를 지어 보내주었더니 아이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듯한 눈빛을 보내더군요.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나갔어요. 가게로 들어오지 왜 그렇게 서 있어? 아줌마한테 할 말 있어? 그러다 전 그 일이 있은 후로 아이를 처음 보는 거라 당시 고마움을 얘기했죠. 참, 아줌마가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네. 그때 앞집 빵집 아저씨가 아줌마한테 막 뭐라고 할 때 아줌마 도와줘서 고마워 라고 그제야 감사의 말을 전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제 말에 가타부타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질 않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러는지 궁금하더군요. 왜 그래?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러자 아이가 부탁이 있어요, 아줌마. 들어주실 수 있어요? 꼭 들어주셔야 하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 줄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꼭 들어주겠노라고 아이와 약속을 했죠. 아이가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할머니 생신인데 케이크 하나 외상으로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아이의 진지한 눈망울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외상이라는 단어를 알았을까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고 아이를 자세히 봤는데 글쎄 아이의 두 눈이 퉁퉁 부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어찌나 아이가 안쓰러워 보이던지요. 저는 아이에게 알았어. 이거 외상이야? 크면 꼭 갚아야 한다?
하고서 공짜로 가장 큰 사이즈의 큰 케이크 2개를 포장해 주었어요. 아이는 깜짝 놀라서는 2개나요? 한 개면 되는데요. 하나는 할머니 가져다 드리고 하나는 너 먹어. 한 개는 외상이니까 크면 꼭 외상값 갚아야 한다. 그리고 한 개는 아줌마가 주는 선물이야. 저번에 아줌마 도와줬잖아. 고맙기도 하고 또 이거 먹고 무럭무럭 자라라고. 내 말에 아이는 환하게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꼭 외상값 갚으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오전에 해야 할 일들을 다 해놓고 잠시 쉬려고 자리에 앉는데 점심시간쯤 되었을 거예요. 갑자기 수십 명의 경호원 복장을 한 덩치 큰 남자들이 제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아하니 빵을 사려는 사람들 같지는 않고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대체 뭘까? 이 사람도 누구지?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공포스러움이 가득한데 경호원들 가장 뒤에 서 있던 사람이 그 동네 아이를 안고 제 앞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 앞에 서더니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서 저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감사합니다. 평소에 우리 아들을 잘 돌봐주셨다면서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아이의 아빠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더군요. 알고 보니 이 아이는 부모가 이혼을 하고 엄마랑 살고 있었더군요. 아이의 아빠는 아이의 엄마에게 다달이 양육비를 넉넉히 보내고 있었는데 아이의 엄마는 아이에게 매일 라면만 먹이고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러고는 양육비를 본인이 유흥감으로 즐기는 데 썼다더군요. 심지어 아이는 하루 한 끼 라면도 먹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꼬마는 늘 배가 고팠고 그래서 빵까지 훔치려고 했던 거였더군요. 아이는 아빠와 통화를 할 때면 늘 저희 빵집이 맛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해요. 아이는 또 가끔 아빠를 만나는데 어제는 아이와 만나서 지방에 사는 할머니 댁을 가기로 했나 보더군요. 그래서 아이 아빠는 그 전날 내일 할머니 생신이라서 할머니 집에 내려갈 거니까 그 빵집에서 케이크 사와. 돈은 엄마한테 보낼게. 그런데 이 엄마라는 사람은 케이크 살 돈을 아이에게 주지 않았다고 해요. 아이가 돈을 주라고 했더니 도리어 하는 말이 거기 빵집 사장님이 너 빵 공짜로 준다면서 이번에도 가서 달라고 해봐. 할머니 생신이니까 공짜로 케이크 하나 달라고. 아이는 할머니 생신에 꼭 케이크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이 커서 갚을 테니 외상으로 케이크를 달라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케이크가 2개라 아빠가 물어본 거였어요. 케이크를 왜 2개나 샀어? 그러자 아이는 케이크를 먹다가 실수로 그만 빵집 사장님이 평소에 내가 배가 많이 배고파 한다고 2개 줬어. 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아빠는 아이의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아이는 입을 꾹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고 아이의 아빠는 아이의 눈빛을 읽어버리고 아이를 추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이는 아빠의 추궁에 결국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펑펑 울면서 다 말하게 된 거죠. 모든 걸 알게 된 아이의 아빠는 꼬마 엄마가 꼬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고 양육권을 뺏어오기로 결심했고 아이를 엄마 집에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하루라도 아이를 그 집에 더 둘 수 없다고요. 그리고 아이를 배려해준 저에게 살해를 하겠다면서 제 빵집을 찾아온 거였어요. 저희 집 빵집에 온 경호원들은 경호업체 사장인 아이 아빠의 직원들이더군요. 아이가 해맑은 미소로 저에게 그러더군요. 이제 저 아빠랑 살게 됐어요. 그래도 빵집은 자주 올게요, 아줌마. 그런데 전 아이의 그 해맑은 미소 앞에 대고 폐업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잠시 머뭇거리는데 부동산에서 가게를 보러 온다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오기로 약속한 걸 제가 깜빡 까먹은 거죠. 미리 전화를 해서 약속을 미뤘어야 했는데 경황이 없었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가게를 본다는 사람이 바쁘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전 가게를 보여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부동산 사장님과 나누는 얘기를 듣고서 아이가 금방 눈치를 채버리더군요.
아줌마, 이사 가요? 안 돼요. 아줌마가 그럴 사연이 좀 있어. 미안해. 아줌마도 너무 서운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밖에는 없어. 어디로 이사 가는데요? 알려주세요. 놀러 갈게요. 아줌마 빵 먹으러 갈게요. 너무나 미안해서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했어요. 당분간은 쉴 거야. 아줌마가 좀 일이 있어서. 근데 빵은 집에서도 구울 수 있으니까 아줌마가 만들어줄게. 사정 때문에 이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게 됐다고 말하자 아이보다도 아이의 아빠가 더 놀라시더군요. 그러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가게 문을 닫는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구질구질하게 사정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이유는 하나 아니겠어요? 라고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이의 아빠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그럼 우리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게 어떨까요? 꼬마 아빠는 경호업체 사장이면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이기도 하다고 하더군요. 제 건물에서 월세도 싸게 주고 보증금도 싸게 해줄 테니 장사해보세요. 저희 건물이 위치가 좋아요. 아파트 단지 앞이고 버스 정류장 앞이라서 잘 되실 거예요. 마침 상가 하나가 재계약을 할 텐데 타이밍도 좋고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꼬마와의 인연이 있기는 하나 꼬마 아빠와는 처음 본 거나 다름없는데 이건 민폐니까요. 게다가 이 사람도 저의 과거를 안다면 도망가지 않겠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제 자신이 상처받기 싫어서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꼬마가 제 손을 잡고서 보채는 거예요. 하지만 쉽게 수락하기가 어려웠어요. 며칠이 지나고 아이의 아빠가 절 찾아와서는 정중하게 다시 자기 상가에서 빵집 하라고 권유를 하더군요. 할 수 없이 전 제 상황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이 아빠가 숨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사셔야죠. 소문을 낸 사람들과 색안경을 끼고 본 사람들이 문제예요. 당당하게 잘 살면 그 사람들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일이죠. 그 후로도 몇 날 며칠 아이와 아이 아빠가 설득하는 바람에 결국 저는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혹시 또 소문이 나서 장사가 안 되면 매일같이 직원들 빵을 제가 사가겠습니다. 원하시면 각서도 써드릴게요. 아이의 아빠는 제가 편하게 이사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월세는 반액으로 해주셨어요. 새로 오픈한 빵집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직원을 한 명 고용했고 빵의 개수도 많이 늘렸어요. 아이 아빠의 말대로 위치가 좋으니 장사가 제법 잘 되더군요. 배달도 많고 직접 사러 오는 손님들도 많고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5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이 동네에서는 제가 전과자라는 소문도 나지 않았죠. 제 딸 혜준이는 이제 고3 수험생이 되었고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정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엄마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는데 잘 자라줘서 고맙다, 내 딸. 저는 제 딸에게 고마운 게 참 많아요. 사실 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까봐 적지 않았지만 제가 출소하고 나서 저와 제 딸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아무리 의도적인 게 아니었다고 해도 자기 아빠가 그런 식으로 가버린 게 결국 제 탓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거의 말도 하지 않고 지냈던 시기가 있었죠. 하지만 제 딸은 정말 고맙게도 절 이해해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졌어요. 어떻게 다시 딸이 절 받아들일 결심을 하게 됐는지까지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 나중에 다시 사연 보낼 일이 있으면 그때 풀어볼게요.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고 가슴 아픈 일도 많았죠. 그리고 저 때문에 고생이 많은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지금도 전 엄마에게 감사함을 이루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이제 중학생이 된 아이는 학원을 다니느라 바쁘다면서 요즘은 가끔 우리 집을 오고 있어요. 아이가 이제는 사춘기가 돼서 뭘 아는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쫄쫄 굶으며 살았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요. 그럼 저는 그건 제가 할 소리예요. 네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줌마는 지금 빵집을 다시 할 수 없었을 거야. 한때 꼬여버린 제 인생 때문에 하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살았는데 이제 살아보니 알겠어요. 세상은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진심을 다해 살면 내 주변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을요. 요즘 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 제가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